환과 멸, 전경린 단편소설. 나에게 아름다운 여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그 여동생은 미리 익어가는 황금 들판 끝 외딴 집에 살고 있어요. 노란 색종이를 접어 만든 것 같은 동생의 집은 울타리도 대문도 없이 바람에 출렁이는 황금 밀밭을 향해 서 있습니다. 나의 여동생은 이제 막 긴 머리를 감고 미리 익어가는 벌판을 향해 사슴처럼 걸어 나갑니다. 들판에는 구멍이 숭숭 뚫린 검고 따뜻한 바위들이 여기저기 놓여있고 동생은 바위에 등을 기대고 노래하며 머리를 오래오래 빗습니다. 사슴같이 무고하고 여린 눈을 깜빡이는 여동생의 허리께엔 흐르는 물결 같고 풀리는 실타래 같은 황금빛 노을이 걸려 있습니다. 내 아들은 곁에 쪼그리고 앉아 타박타박한 삶은 감자를 먹고 나는 부엌칼로 감자 껍질을 벗깁니다. 이따금 나는 고개를 들고 열린 문 밖으로 바람에 머리카락을 날리는 여동생을 바라봅니다. 내 입에서는 저절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저 아이는 어쩌자고 저리도 예쁜가. 우리의 남편들은 어디로 갔는지 생각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들판 끝집에 남겨두고 멀리 장을 보러 나갔는지, 어쩌면 전쟁에 끌려나가 죽었는지, 혹은 속 판 돈으로 어디서 노름을 하고 있는지 아무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어쩌면 둘 다 결혼하지 않은 처녀인지도 모릅니다. 다만 생시의 습관이 남아 나는 아들을 데리고 있는지도요. 지금은 저녁 무렵이고 나는 어린 아들에게 타박 감자를 먹이는데 밀밭과 검은 바위 사이를 거니는 여동생이 너무 아름다워 가슴속에 알 수 없는 근심이 차오릅니다. 그때 한 남자가 들판 끝에 나타났습니다. 그 남자는 우리가 밤에 좁다란 골목을 혼자 걸어갈 때 맞은편에서 걸어오며 공기를 긴장시키는 그런 떠돌이 사내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짧은 순간 수작을 쳐볼까 말까 잠시 궁리를 합니다. 남자가 우리 곁을 스쳐갈 때 공기는 강철처럼 힘겹게 휘어지고 어떤 예기치 못한 섬뜩한 힘에 귀를 베일 듯 합니다. 그런 남자가 들판 끝에서 다가옵니다. 여동생은 머리카락을 펄럭이며 부엌으로 뛰어듭니다. 아름다운 여동생은 너무 서둔 나머지 불붙은 아궁이에 살갗을 대입니다. 여동생은 비명도 지르지 않습니다. 사내는 집 앞에 버티고 서서 여동생을 부릅니다. 여동생은 자신의 두 팔로 얼굴을 틀어안고 고개를 젓습니다. 사내가 희죽 웃으며 부엌을 향해 다가옵니다. 나는 감자를 놓고 벌떡 일어섭니다. 내가 나갈 차례입니다. 아들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어젯밤에 나는 갑자기 파일 하나를 새로 만들었다. 그것은 며칠 전에 꾼 꿈 때문이었다. 꿈에 나는 동생을 구하기 위해 한 남자를
칼로 찌른 것 같다. 그러나 모든 것이 모호하다. 온통 금빛이 나던 벌판과 밀밭과 석양과 명주실 같은 동생의 긴 머리카락, 칼에 묻은 피마저도 황금빛이었던 것 같은 꿈이었다. 나는 무턱대고 꿈속의 일을 적기 시작했다. 그러나 악몽 속처럼 아무 팔다리를 저어 달려도 제자리인 것 같은 불가능함을 느낀다. 꿈을 적다가 꿈의 뒷부분을 결국 기억에서 놓쳐버리고 만다. 글쓰기를 단념하고 꿈은 꿈대로 흘려보내자고 자리에서 일어서려는데 전화벨이 울렸다. 전화 속의 남자는 흐트러진 숨을 몇 번 내쉬었다. 안녕하십니까? 낮은 음성이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댔다. 나는 여전히 알 수가 없었다. 그러자 남자는 망설이며 진의 이름을 말했다. 진. 나는 수화기를 귀에 댄 채 가만히 있다. 지난밤 나는 여동생의 꿈을 꾸었다. 현실 속에 내게는 동생이 단 하나가 아니라 셋이다. 그리고 꿈에 나타난 동생은 그중 누구와도 닮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그녀를 진이라 여긴다. 목걸이를 돌려드리고 싶어요. 저는 더 이상 간직하기 벅찹니다. 곧 결혼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난달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울었던 사람은 바로 이였구나. 새벽 2시였다. 한 남자가 어머니, 저 힘들어서 더 못 견디겠어요. 하고는 그저 흐느껴 울기만 하다가 전화를 끊었다고 했다. 여보세요 하자 전화가 딸깍 끊겼다가 다시 신호음이 울렸다. 그러나 잘못 온 전화일 리도 없다는 것이었다. 엄마는 자기를 어머니라고 부를 남자들 중에서 음성을 가려내려고 애를 썼는데 나의 남편은 아니고 수의 남편도 아니고 그렇다고 오빠도 아니고 그러니 미의 전 남편인 남서방일 거라고 했었다. 엄마는 진의 남자를 까마득히 잊어버린 것일까? 아니면 차마 기억하기 싫었던 것일까? 무엇보다 진은 이곳에 없으니 여보세요? 남자가 갑자기 다급하게 부른다. 네. 내 음성이 풍금의 아주 낮은 도음처럼 무만해서 무겁게 울린다. 미안합니다. 내일 만나주셨으면 합니다. 그 목걸이는 진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결혼 목걸이였다. 진은 자신의 일기장을 그에게 전해주기를 원했다. 그러나 우리 가족은 모두 반대했다. 그것은 산 사람에게 전하기엔 지나친 유품이었기 때문이었다. 진의 일기장은 마치 비에 젖었다가 마른 종이장들처럼 죽음의 얼룩으로 뻣뻣하게 굳어 있었다. 흡사 생물학과의 특수한 전공 과목 노트처럼 죽음의 온갖 종류와 방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고 1년 전부터 상습적으로 수면제를 복용했으며 그녀의 마지막 갈등은 동맥을 끊는 것과 독약을 먹는 것과 기차에 뛰어드는 것 중 어느 것이 덜 부담스러운가였다. 25살 먹은 여자애가 계획이라고는 죽음에 관한 것 외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다. 그날 저녁에 쓴 것으로 보이는
일기장의 마지막 구절은 언제 내 앞에 금이 그일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행운이 그렇게 왔다면 불운도 그럴 것이다. 라는 어느 책에서 뽑아낸 글귀였다. 나는 일기장 대신 나의 목걸이를 풀어서 보냈다. 진의 유품이라고. 그때는 그것이 현명해 보였다. 그러나 역시 잘못이었다. 목걸이를 준 것조차 이렇게 오랜 뒤에 다시, 아니 그 가느다란 금목걸이가 그렇게 오랫동안 한 남자에게 뭔가를 감당하게 했다니. 우리가 잊고 살았던 시간들조차. 나는 그와 상의하며 약속 장소와 시간을 정한다. 그리고 무슨 말을 더 해야 할지 몰라 머뭇거린다. 잠시 침묵이 흐르다가 저쪽에서 그럼 하더니 전화는 갑자기 끊어진다. 나는 단 한 번도 그를 원망한 적이 없었다. 더구나 그의 탓이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었다. 그리고 나는 진에게 닥친 일을 이해하고 싶었으나 이해할 수도 없었다. 키가 크고 야윈 남자였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표정이 밝고 전체적으로 청결하고 산뜻하고 예의 바른 느낌을 주는 남자. 백화점 홍보 파트에 근무한다고 했다. 진은 그때 백화점 근처의 인쇄소에서 타이피스트로 일하고 있었다. 어느 땐 일이 많아서 며칠씩 밤을 새울 때도 있었지만 어느 땐 이틀 내내 전화 한 통도 받지 않는 때도 있다고 했다. 그가 왜 좋니? 라고 내가 묻자 진은 말했다. 그는 나를 감탄해. 나 같은 여잔 이 세상에 하나뿐이라고 생각해. 나는 점심시간에 백화점 앞에서 우연히 그를 보았었다. 꼭 한 번. 키가 작은 진은 남자의 팔에 매달려 걸어왔다. 운동회의 백군처럼 새하얀 머리띠를 맨 진은 사자의 갈기처럼 억세고 긴 머리카락을 흔들며 떠들고 남자는 잔잔하게 웃었다. 나는 진이 저렇게 예뻤던가 하며 어리둥절하게 서 있었다. 진은 멈추어 서서 저를 보고 있는 나를 그냥 스쳐가 몇 걸음을 옮긴 뒤에야 갑자기 뒤돌아 보았다. 큰언니야. 진은 미나 현수와 달리 꼭 큰언니야 라고 나를 불렀다. 그 어조에는 낙지처럼 틀어안고 놓지 않으려는 절박함이 느껴진다. 그 애가 어릴 때 큰언니야 라고 부르며 엉겨붙던 작은 몸을 나는 얼마나 자주 떼어 놓았던가. 10 손가락을 하나하나 풀며 곧 돌아온다 거짓말을 하고는 멀리 달아나 그 아이의 눈 밖으로 나가 버렸었다. 나는 7살이나 더 어린 그 아이와 손을 잡고 길을 걸은 적도, 산수 숙제를 도와준 일도 없고 가게에서 무언가를 사준 일도 없으며 등을 씻어준 일도 없고 머리를 빗어준 일도 없고 눈물을 닦아준 일도 없다. 나는 3번째 여동생인 그녀에게 성실한 언니가 못 되었다. 나는 그런 식으로 그 아이의 불행에 일조를 한 셈이다. 그 애가 살아있었던 동안 나는 얼마나 먼 타인이었나. 노트북을 켜놓은 채 작업실 뒷문을 열고 나간다. 바람이 몰아쳐 이내 머리카락이 뒤엉긴다. 내가 문을 열기도 전에
바람이 불고 있었다. 한여름의 저녁 바람답게 바람 속에 표류하는 배의 거대한 돛이 펄럭이는 소리가 들린다. 목소리를 돌려드리고 싶어요. 오래도록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아온 남자의 음성이 바람 속에 날려온다. 서쪽 하늘가에는 먹구름과 선연한 주홍빛 노을이 격렬하게 다툰다. 물결처럼 누가 시간을 흐른다고 비유했을까? 흐르는 건 바람일 뿐이다. 삶이란 고인 시간 속에서 단지 이쪽 기슭에서 떠나 저쪽 기슭에 닿으려 하는 그런 할 일 없는 몸부림이 아닐까. 총각이 세 사람이 떠오나 한 사람은 학벌이 좋더라. 박사과정을 했고 한 사람은 은행원이었다는데 나이가 그중 많아. 한 사람은 택시기사였다는데 사람이 착했다고 하고. 그런데 박사과정 한 사람은 익사한 뒤 한참 만에야 건져져서 많이 상했고 두 사람도 교통사고여서 아무래도 많이 망가졌을 것 같다. 막상 정하려니 진이가 마음에 들어 할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맺어서 더 괴로움을 안기게 되지는 않을지. 진이가 나타나서 얼굴을 보여주면 좋겠는데 그 후로는 통 날 찾아오지 않아. 엄마가 꿈속에서 진을 본 것은 꼭 1년 전이었다. 염천에 아버지를 묻고 탈진한 엄마는 마음속으로 진에게 가버리고 싶어 했는지 모른다. 엄마는 먹는 대로 토해내고 누워있다가 잠시 실신을 했다. 그리고 꿈에서 진을 만났다. 꿈속에서 엄마는 나무 한 그루 없고 풀포기 하나 없는 회색 돌산에서 진을 기다리고 있었다. 겨울도 아닌데 그곳엔 풀 한 폭이 없었다. 엄마는 믿을 수 없도록 황폐한 풍경 속에서 진을 기다리는데 멀리서 막대기 치는 소리가 산풀이를 흔들며 다가왔다. 진은 수국 꽃빛 같은 엷은 보랏빛 원피스를 입고 긴 막대기를 짚고 아주 먼 데서 온 것처럼 지친 모습이었다. 내 새끼 이런 곳에서 어떻게 사니? 꿈속에서 엄마가 슬퍼하자 진은 말했다. 괜찮아요. 나 괜찮아요. 때가 되면 가끔씩 엄마께 들를 테니 이제 엄마가 나를 찾아오지는 말아요. 다시는 이곳에 오지 말아요. 지난해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엄마는 이제 때가 왔다는 듯 진의 결혼식을 서둘렀다. 귀신은 1년에 한 번 얻어먹고 지낸다는데 자신이 죽고 난 뒤에도 제사를 떳떳하게 제대로 받게 해주고 싶다는 것이다. 올 한 해 동안 엄마는 이런저런 사연으로 죽은 총각들의 사진을 나에게 보여주었다. 누구나 망가져서야 죽음에 이르는데도 엄마는 더 고운 사람을 기다려왔다. 그러나 이제는 마음이 다급한 모양이다. 올 가을엔 꼭 결혼을 시켜주겠다고 한다. 그 남잣집에서 드러내놓고 제사상을 받도록. 진은 미와 이란성 쌍둥이로 태어났다. 그 애들이 태어났을 때 위로 이미 언니가 둘이나 있었다. 어른들은 애타게 아들을 바라다가 딸 쌍둥이를 받게 되자 한 아이를 남자애로 키우기로 했다. 어른들은 딸애에게 남자의 이름을 붙여 부르거나 남자의 모양으로 키우면 다음에 남동생을 본다고 믿었다.
하필이면 진이 그 역할을 맡게 된 건 우연이었다. 그 애들은 쌍둥이답게 아기 때는 정말 비슷하게 생겼었기 때문이었다. 열흘 만에 할머니가 산모방에 들어섰을 때 더 앞쪽에 뉘어진 아이가 진이었거나 그나마 할머니 눈에 조금 더 총명해 보인 아이가 진이었을 것이다. 진은 어릴 적 내내 머리카락이 귀 밑에 닿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남자애 같은 스포츠 머리에 앞, 뒤 짱구였다. 진은 남자의 옷을 입었고 남자애처럼 등을 곧게 펴고 책상다리를 했으며 남자애들과 싸움박질을 해서 이기고 남자애들보다 더 짓궂고 개구져야 사탕을 받고 대견스럽다는 칭찬을 받았다. 이웃 사람들은 물론이고 낯선 이들까지도 어른들의 의도대로 진을 어김없는 남자애라고 감탄했다. 그러나 진 아래로 더 이상 아이는 태어나지 않았다. 그로 인해 진이 남장을 한 세월은 더 길어졌다. 외로운 아이는 남을 웃기려 한다던가 진은 초등학교에 들어가자 자신의 몸을 내던지거나 얼굴을 구기거나 팔다리를 휘어 원숭이춤 따위를 추어서 아이들을 웃겼다. 12살이 되었을 때 미는 검고 긴 머리카락을 가진 희고 부드럽고 앙큼한 여자애로 자라 있었고 진은 여전히 짧은 머리에 햇볕에 탄 피부, 자그마한 키에 다부지게 살이 붙어서 남자애와 여자애의 중간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쯤으로 자라 있었다. 그즘 진은 엉뚱한 고집을 부리기 시작했고 설탕과 쌀을 훔쳐 먹었으며 언니들에게 자주 대들었고 아버지를 노골적으로 적대시했고 세상을 비웃기 시작했다. 진이 아버지에게 매를 맞던 기억이 난다. 무슨 이유였는지는 잊어버렸다. 대나무 회초리였고 일요일이거나 방학 때였는지 온 가족이 둘러서 있었다. 우리는 모두 진이 입을 벌리고 말하기를 기다렸다. 잘못했어요. 이제 회초리를 내려치는 아버지께서 바라는 것도 그것뿐이었다. 잘못했다고 내뱉기만 하면 사소한 심판으로 시작된 그 잔혹극은 막을 내릴 것이었다. 그런데도 진은 입을 꾹 다물고 회초리를 감당하며 버티고 있었다. 마침내 종아리가 터지고 회초리에 피가 묻자 아버지는 대나무 회초리를 마당으로 내던졌다. 그리고 진의 몸을 확 밀쳐 마당으로 넘어뜨리고 대문 밖으로 나가버렸다. 아버지가 진 것이었다. 엄마는 진을 방에 누이고 찜질을 하고 약을 바르고 붕대를 맸다. 그리고 포도나 솥에서 찐 빵 혹은 박하사탕 따위를 입에 넣어 주었다. 진은 엄마를 사랑했다. 진이 엄마를 사랑하는 태도는 특이한 것이었다. 흡사 사내아이가 무자비한 읍으로부터 가련한 엄마를 보호하려는 듯 기이하고 슬픈 느낌의 사랑이었다. 내가 보기에 엄마는 아버지보다 한결 더 독단적이고 극악스럽고 감정적이고 무엇보다 편협했다. 그런데도 진의 사랑은 장님처럼 일방적이고 지극했으며 죽을 때까지 계속되었다. 그러나 미와 엄마는 진을
특별히 사랑하지는 않았다. 두 사람은 오히려 진에게 무심했던 편이다. 엄마는 예쁜 미와 똑똑하게 자랐던 수와 장녀였던 나에게 마음을 다 뺏기고 있었다. 말하자면 진은 엄마의 가난한 고단한 짝사랑을 했던 셈이다. 특별한 재주도 없고 예쁘지도 않았던 진이 엄마의 관심을 자신에게 돌리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미 역시 진을 사랑하지 않았다. 진은 미의 방패막이였을 뿐이었다. 미는 크고 작은 모든 문제거리나 자신이 저지른 실수나 잘못을 진에게 미루고 대신 벌받게 만들었다. 그에 비하면 진은 쌍둥이 언니인 미에게 짧은 인생 동안 반해 있었다. 미를 위해서라면 진은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랬다. 진은 둘이 동시에 입학할 경우 부담이 큰 대학을 미리 포기하고 타이피스트를 양성하는 학원에 다녀 미가 대학생이 된 해에 동시에 워드 프로세스 자격증을 따 타이피스트가 되었다. 그리고 쌍둥이 언니의 학비와 용돈을 지원했다. 그 일이 일어났을 때 나는 자동차로 3시간쯤 떨어진 소도시에 살고 있었다. 결혼 6년째였고 두 번째 아이의 해산 예정일을 세는 만삭의 임산부였다. 나는 거의 8개월여 동안 친정 나들이를 못했다. 결혼한 뒤로 그랬다. 나는 식구들로부터 벗어나 완전히 딴 식구처럼 살아가고 있었다. 나는 친정 식구들을 뒤돌아보지 않았고 더 이상 어떤 부분에서도 의존하지 않았다. 그러나 진은 자주 보았다. 진은 조카에게 먹일 케이크나 깜짝 놀라게 할 장난감 하나를 손에 쥐고 느닷없이 우리 집 초인종을 누르곤 했다. 진이 마지막으로 온 날은 그 일이 있기 열흘 전이었다. 진은 남자의 시골집에 갔다 오는 길이라고 했다. 진은 이틀마다 편지를 띄었으나 군대에 간 남자에게서는 답장이 오지 않아 혹시 집에는 무슨 연락이라도 있을까 하는 한가닥 기대를 품고 갔는데 그 남자는 휴가를 받아왔다가 바로 전날 돌아간 뒤였다. 진은 아주 엷은 보라색 원피스를 입고 있어서 더욱 수척해 보였다. 나는 부른 배 때문에 밤잠을 못 이룰 때라 깊은 오수에 빠져 있다가 진을 맞이했었다. 진은 환영처럼 들어왔다가는 주스 한 잔도 마시지 않고 또 환영처럼 갔다. 그러니야 얼굴도 발도 많이 부었구나. 나 갈래. 들어가서 더 자. 진은 그렇게 작별 인사를 했다. 나는 진을 위로할 수 있는 단 한마디의 말도 하지 못한 채 부푼 배를 안고 현관 앞에 서 있었다. 진이 가고 난 뒤 나는 다시 베개와 쿠션들을 등에 고이고 침대에 반쯤 누웠다. 그때는 반듯하게 누우면 배가 무거워 숨이 막히고 현기증이 났다. 엎드릴 수도 없고 모로 누울 수도 없었다.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날 나는 그런 불편함 속에서 애써 진의 나이를 세어보았다. 그러나 정확하게 알 수가 없었다. 24 같기도 하고 25 같기도 했다. 예정일을 5일 앞둔 날 나는 아침 설거지를 마치자
베란다를 씻어내고 현관 바닥을 닦아내고 허둥지둥 장롱 정리를 하고 있었다. 아침에 눈을 뜨자 아이를 낳다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생각이 들자 다시 못 돌아올 사람처럼 집안 구석구석이 눈에 밟혔다. 전날 지방 뉴스에서 아기를 낳던 산모가 사망해 가족들이 병원을 고발한 사건이 보도되었지만 그보다는 간밤의 꿈 때문이었다. 그날 밤엔 남해안에 태풍이 비껴가느라 밤새도록 천둥 번개가 치고 폭풍이 불고 비가 퍼부었었다. 꿈에 나는 아이를 갖지 않은 몸이었고 12살이거나 20살 혹은 25살 정도의 처녀처럼 어렸다. 나는 복잡한 시장길을 걷고 있었다. 거리는 환했다. 그러나 더운 태양빛이 아니라 형광등을 켠 듯한 그런 기묘한 환함이었다. 처음에는 천천히 걷다가 빠르게 걷기 시작했다. 마치 달리는 차창가의 풍경처럼 주변이 획획 지나갔다. 나는 시장을 빠져나와 낯선 주택가의 골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골목 끝에서 손에 커다란 돌을 든 남자를 정면으로 마주쳤다. 돌은 꼭 나의 머리만한 크기였다. 야위고 비루한 남자는 무서움에 질린 듯한 파란 얼굴로 기묘하게 웃었다. 내장이 싸늘해지는 웃음이었다. 남자는 갑자기 두 손으로 돌을 번쩍 들어 나의 머리를 조준했다. 나는 달리기 시작했다. 꿈속이어서인지 발자국 소리도 나지 않았다. 고요한 골목에는 나와 남자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나는 미로를 달리는 쥐처럼 골목에서 다른 골목으로 또 다른 골목으로 내달렸다. 그러자 갑자기 그 복잡한 시장이 다시 나왔다. 나는 여자들이 많이 붙어 서 있는 생선전에 끼어들었다. 모든 생선은 썩어 있었다. 내 눈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여자들은 부지런히 생선을 고르고 있었다. 생선 장수가 나를 노려보았다. 어디선가 본 얼굴이었다. 내 눈엔 갑자기 남자가 골목을 달리는 것이 보였다. 남자는 여전히 골목에서 빙빙 돌고 있었다. 그때 머리가 긴 소녀 하나가 초록색 대문을 밀고 나왔다. 내 머리 크기만한 돌을 들고 달리던 남자는 그녀를 발견하고 멈추어 섰다. 소녀의 눈이 커다랗게 벌어지고 남자를 향해 손을 내저었다. 남자는 무서움에 질린 듯 파란 얼굴로 그 비루하고 싸늘한 웃음을 지었다. 그리고 돌을 번쩍 들어 소녀의 머리를 향해 던졌다. 정신을 차려보니 생선 장수가 칼을 번쩍 든 채 나를 향해 싱긋 웃었다. 무서움에 파랗게 질린 기묘한 웃음. 돌을 들고 달려왔던 바로 그 남자였다. 그제야 나는 분명하게 그를 알아보았다. 그 남자는 악몽 속에 늘 나타나는 나의 추적자였다. 꿈속에서 그는 보통 뒷모습으로 서 있다. 나는 언제나 방심한 채 평범한 호기심을 느끼며 다가간다. 어느 순간 그가 뒤돌아선다. 꿈에서 그 남자를 보고 나면 나는 의식적으로 많이 먹고 수첩이 가득 차도록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혼자 있기 두려운 나머지 뜸했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약속을 정하고 충동적으로 여행을 떠난다. 조증 환자처럼 살아야겠다는 몸이 떨리는 두려움과 같은 광적인 의욕이 나를 휘감는다. 장롱 정리를 하고 있을 때 회사에 나갔던 남편이 다시 돌아와 2박 3일 출장을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남편은 초상집에 갈 때 입는 검은 양복을 갈아입었다. 폭우가 내린 뒷날 같지 않게 늦여름 더위가 찌는 듯이 뜨거운 날이었다. 왜 그 옷을 입느냐고 묻자 남편은 나와 눈을 마주치지 않고 얼굴을 숙이고 있더니 말했다. 출장을 겸해서 부장님 모친상에도 참석할 거야. 어제 부장님이 모친상을 당했어. 출장지에서 가까우니까. 회사를 옮긴 후 2년 만에 첫 출장이었다. 출장이란 말도 낯선 데다가 부장님 고향이라면 남해안이 작은 섬이어서 배를 타야 하기 때문에 어디에서도 결코 가깝다고 느낄 수 없는 곳이었다. 그러나 남편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 검은색 양복만 입은 채 빈손으로 떠났다. 나는 베란다에 서서 남편이 차를 타고 떠나는 것을 보았다. 죽음을 의식하기 시작하자 죽음은 숨은 그림찾기 놀이 속에 엉거주춤하게 숨어있는 사물들처럼 도처에서 보였다. 모든 것이 내게 죽음의 암시를 보냈다. 더구나 남편이 입은 검은 양복은 소름 끼치도록 불쾌했다. 그날 밤에 나는 또 꿈을 꾸었다. 이번에는 내가 친정집에 가 있었다. 집에는 아무도 없었다. 나는 진과 우두커니 앉아 있다가 집에 가겠다고 나섰다. 그런데 현관에 벗어두었던 신발이 없었다. 메마른 현관은 오래도록 비어 있었던 것처럼 신발이라곤 한 켤레도 없었다. 진아, 신발이 없어. 진에게 말하자 진이 쓸쓸하게 웃었다. 너 신발도 없어? 어떻게 된 거니? 난 신발 필요 없어. 진은 그렇게 말하고 잔잔하게 웃었다. 꿈에서 나는 저 애가 언제부터 저렇게 도통한 듯 창백하고 도도하고 무심했나 하는 생각을 했다. 그게 무슨 말이니? 난 이제 신발이 필요 없어. 나는 이상해하며 아무 신발이나 끌고 나갈 생각으로 신발장 문을 열었다. 신발장 속엔 메마른 먼지가 덮여 있었다. 꿈속에서도 몸 안의 내장이 텅 비는 듯이 두려웠다. 가족들의 사계절 신으로 문이 잘 닫히지 않을 지경으로 늘 빼곡하게 차 있던 신발장이었다. 나는 모골이 소면해져서 뒤돌아 보았다. 진이 웃었다. 파랗고 싸늘한 웃음이었다. 진은 골목길에 그 소녀처럼 긴 머리를 풀고 있었다. 머리카락 사이에서 천천히 붉은 피가 흘러내렸다. 꿈에서 깬 나는 엎질러진 물같이 수습이 되지 않는 몸을 간신히 일으켜 부들부들 떨며 냄비에 물을 올리고 라면을 끓였다. 그리고 무서워서 울면서 뜨거운 라면 국물을 마셨다. 몸에서 땀이 나는데도 손은 계속해서 떨렸다. 남편은 출장 중이고 조그만 아이는 깊은 잠에 빠졌고
나는 만삭이었다. 시계를 보니 3시였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전화를 걸자 집에는 아무도 받지 않았다. 빈 집에 울리는 벨소리를 쥔 소나기로부터 쥐가 오르듯 공포와 엄청난 상실감이 엄습해 왔다. 아이가 뱃속에서 바위처럼 단단하게 뭉쳤다. 나는 무릎을 꿇고 엎드려 바닥에 배를 대고 아이에게 속삭였다. 괜찮아, 괜찮아. 죽음이란 어떻게 하나의 몸에 깃들이며 어디로 들어오는 것일까? 무수한 예감과 불길한 꿈들과 크고 작은 경고를 앞세우고 101가지의 이유와 101가지의 합의와 101가지의 공모가 한 점에서 만나 서로의 계산을 끝내는 순간 마침내 나선형의 한가운데가 썩은 호박같이 푹 패이는 그것이 죽음이 아닐까. 지는 25년 동안 살아남은 우리와 함께 제 죽음의 완벽한 알리바이를 만들어 왔던 것이 아닌지. 다음 날 밤에야 미가 전화를 받았다. 미는 아무 일도 없다고 했다. 진과 엄마는 일찍 잠이 들어 바꾸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미의 음성은 얼굴을 대면 빛을 것처럼 맑고 고요했다. 그날 밤늦게 남편도 돌아왔다. 검은 양복은 형편없이 구겨져 있었다. 몹시 지친 그는 일이 바빠서 문상을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의 검은 양복을 받아들었을 때 나는 언뜻 향내를 맡았다. 양복 바지가랑이에는 너무나 부주의하게도 흙이 묻어 있었고 윗도리 단추 곁에도 음식물인 듯한 얼룩이 묻어 있었다. 보살님 그만 우시오. 원래 가장 착한 자식이 가장 깊은 상처를 입히는 법이라오. 착한 자식은 전생에 가장 독한 악연이어서 어려서는 온갖 재롱을 떨고 자라면서는 혀라도 빼줄 듯 살갑게 굴다가는 어느 날 갑자기 독사처럼 어디 맛 좀 봐라 하고는 뒤통수를 치는 법이라오. 원래 그러려고 태어난 목숨 제 뜻대로 갔으니 눈물로 붙잡지 말고 훌훌 떠나 보내시오. 눈물이 옷자락에 너무 맺히면 저승길 무거워서 질질 끌고 간다오. 49제 때 목탁을 두드리던 비구니 스님이 목이 찢어지도록 울어대는 엄마를 그렇게 달랬다. 그 말에 엄마는 무슨 생각이 떠오른 듯 잠시 울기를 잊고 고요해졌었다. 그러나 진은 왜 그랬을까? 나는 진을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그것이 나를 두렵게 한다. 돌이켜보면 진은 보통의 사람보다 죽음을 더 가까이 느끼고 있었다. 진은 한여름 천지를 뒤덮은 짙푸른 초록도 죽음으로 보았다. 어느 해 여름 아이의 유치원이 방학 기간이었던 열흘 정도를 모처럼 친정에서 보냈다. 그 기간은 마침 아버지가 9박 10일간의 외국 여행을 떠난 시기이기도 했다. 그 열흘간 집에는 나의 딸까지 6명의 여자만 지냈다. 여자들은 저녁마다 감자와 미역 줄기를 볶고 얼음 띄운 미역 냉국을 만들고 풋고추를 잔뜩 썰어 넣은
부추전을 구웠다. 그리고 밤늦도록 옥상에 모기향을 피우고 금세라도 떨어져서 눈에 박힐까 걱정될 정도로 커다란 별무리 아래서 노래하고 떠들고 여러 장을 잇대어 깐 돗자리 위에서 뒹굴었다. 밤늦도록 그렇게 떠들고도 여름의 잠은 짧아서 진과 나는 새벽마다 산책을 하곤 했다. 한여름 아직 해 뜨기 전의 시간, 평화로운 시간이었다. 우리는 새벽마다 슬리퍼를 끌며 연못가 길을 걸었다. 우리는 산딸기를 따먹으며 간간히 웃음을 터뜨렸다. 여름 그 긴 아침들, 지는 그런 어느 날 산과 들을 향해 문득 중얼거렸다. 무서워. 저 초록이 무서워. 얼마나 많은 죽음을 삼킨 색인지. 그 말을 하고 난 뒤 지는 내게 또 불쑥 말했다. 언니, 내가 왜 이러지? 왜 초록이 무섭지? 이상하지 않아? 이렇게 환한 날에도 왜 이렇게 앞이 캄캄할까?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누군가 금을 긋는 것 같아. 내 머릿속에 더 이상 계획이 없어. 때로는 죽음이 어느 날 사람을 덮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한 발 한 발 아주 오랫동안 그곳으로 다가가는 것만 같다. 천둥과 번개가 치고 비가 폭포처럼 퍼부었던 밤이었다. 마루에는 밭에서 딴 붉은 고추가 가득히 널려 있었고 고추를 말리기 위해 불을 넣어 집은 후덥지근했고 축축한 매운내가 자욱했다. 그날 미는 밤이 깊도록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미에게는 아버지가 알면 당장 다리를 부러뜨리려고 들 비밀스러운 연인이 있었다. 미의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이었던 남자였다. 그는 당시 상처한 지 4, 5년 11살 난 딸과 8살 된 아들이 있었다. 미는 그 남자를 사랑하고 있었다. 미의 나이 25살, 그 남자 나이 39살이었다. 그날따라 아버지는 일찍 들어오셔서 꼿꼿하게 앉아 미를 기다렸다 한다. 그 바람에 엄마와 지는 퍼붓는 비를 맞으며 대문간을 오락가락했다. 밤이 깊을수록 더 자주 천둥 번개가 쳤다. 새벽 1시가 되도록 미가 들어오지 않자 아버지는 엄마 탓을 하며 화풀이를 했다. 그리고 벽에 등을 대고 깜빡 잠든 진을 깨워 미가 있는 곳을 추궁했다. 진은 의뢰이 그랬듯이 말없이 버텼다. 아버지는 입을 다문 그 표정에서 진이 미 있는 곳을 알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다. 시간이 새벽 2시쯤 되었을 때 아버지는 진의 따귀를 때렸다. 진은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아버지를 노려보며 진실을 가혹하도록 그대로 말했다. 지금 미는 어떤 남자와 있어요. 그래요. 둘이 한 방에서 자고 있을 거예요. 그 남자는 미의 고등학교 때 수학 선생님이었어요. 성은 남씨이고 나이는 39살이에요. 부인은 돌아가셨고 아이가 둘 있어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버지는 흡사 눈앞에 아이가 미익이라도 한 듯 진의 따귀를 서너 번 더 후려쳤다. 진은 아버지를 똑바로 노려보며 소리 질렀다. 미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어요.
미가 그 사람과 결혼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어차피 내일 아침에 눈을 뜨시면 아버지는 모든 것을 후회하게 될 거예요. 아버지가 옳다고 지키며 살아온 그 인생 전부를요. 아버지는 지금 당장 미를 찾아오라며 진을 현관 밖으로 끌어내었다. 진은 마당에서 퍼붓는 비를 맞으며 고집스럽게 그대로 앉아 있었다. 엄마는 아버지와 진 사이를 오락가락 하다가 지쳐 마루에서 잠이 들어버렸다. 비는 계속 퍼부었고 천둥 번개가 쳤다. 진은 그날 밤 4시 집에서 3km쯤 떨어진 국도에서 빗길에 달려오는 자동차를 향해 들어갔다. 진은 품속에 핏물에 젖은 유서를 간직하고 있었고 운전하신 분께 미안하다고 써놓았다. 덕분에 애인을 태운 20대 초반의 남자애는 결백을 입증받았다. 유서에 쓰인 내용은 저 세상에서 미가 그 남자와 결혼하는 것을 보겠다는 것, 침대 밑에 있는 자신의 일기장을 군대에 가 있는 남자에게 보내달라는 것, 그리고 미와 엄마를 자기 목숨보다 사랑한다는 말, 그것이었다. 미는 다음해 봄에 그 남자와 결혼을 했다. 그러나 결혼 생활은 불행했던 것 같다. 어느 날 술에 취한 미가 팔을 휘두르며 진에게 욕을 퍼부었다. 네가 뭔데 남의 운명을 결정짓니? 네가 내 행복에 대해 뭘 알아? 나쁜 기집애. 네가 날 망쳐놨어. 언제나 넌 내 인생을 지배했어. 아무도 안 믿겠지만 그 계집애는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는데 지 목숨을 건 거야. 어릴 때부터 그랬어. 아주 어릴 때부터 내 인생을 조종해왔어.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게, 나 자신조차도 모르게. 그 계집애는 결국 나를 지로 착각하고 지 실현당한 괴로움을 나에게 푼 거야. 그 남자가 받아주지 않으니까 그 남자 가슴에 뛰어내리지 못하고 내 속으로 곤두박질한 거야. 내 가슴에 못이 되어 쾅쾅 박혀서 영원히 존재하려고. 미는 결혼한 지 1년 만에 이혼을 했다. 진이 없는 미의 생활은 방향이 없는 듯 갈팡질팡했고, 미는 이혼 후 요즘은 속셈학원 교사로 일하는데 알코올 중독 증상까지 보이고 있었다. 미는 진을 미워하고 자신을 저주한다. 엄마가 진의 영혼을 결혼시키려는 이유도 어쩌면 살아있는 미 때문일 것이다. 엄마는 진이 미의 영혼을 놓아주지 않고 산채로 나락에 빠뜨렸다고 느낀다. 진을 잃은 뒤에도 간혹 거리에서 진을 본 적이 있었다. 버스 정류장에서 백화점의 저편 에스컬레이터에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걷는 번화한 거리에서 워드 프로세서 자격증 학원 입구에서 몸에 붙는 바지나 아주 짧은 스커트를 입은 여자애들. 그제야 나는 느꼈다. 진의 표정이 항상 어두웠다는 것을. 자그마한 키, 통통한 다리, 길고 억센 머리카락, 가무스름한 얼굴, 약간 추운 듯이 보이는 어두운 표정. 진처럼 아주 작은 사무실에 타이피스트 같은 그 애들. 나는 그녀들을 세워 말을 걸고 싶었다. 가령 직장은 어디냐, 꿈이 무엇냐, 남자 친구는 있느냐,
어떤 남자를 만나고 싶으냐? 무엇을 배우고 싶으냐? 좋아하는 색깔은 무엇이냐? 좋아하는 가수는? 가고 싶은 곳은 어디냐? 갖고 싶은 것은? 그렇다. 진에게 그런 것을 물어보았어야 했다. 나보다 7살이나 어린 나의 여동생에게 나는 내 곁에 한 존재가 느껴야 했을 행복에 무관심했다. 큰언니야 부르던 음성과 낙지 같은 10개의 손가락이 이렇게도 살을 파고드는데 나는 그 아이 이름을 커다란 소리로 불러본 기억조차 없다. 손을 내밀면 허공 중에 만져질 듯 파르르 떨리는 두 눈, 따뜻하고 촉촉하고 자그마한 두 손, 남몰래 상처를 받았을 고집스러운 얼굴, 조심하지 않고 터뜨리던 귀를 쟁쟁거리던 웃음소리, 서로가 영삼하게 스쳐 지나는 환에 불과한 이 삶에서 한 존재가 정말로 사라졌다는 것을 받아들이기는 영영 불가능한 일이 아닐까. 엄마는 요즘 진을 부른다. 전엔 세상이 다 무너질 것만 같아 차마 입에 올리지 못한 이름이지만 이제는 한밤중에 깨어서 진아, 진아 하고 불러본다고 한다. 그냥 옆방에 자는 아이 부르듯이 한낮에도 햇볕이 쏟아지는 바깥을 향해 진아 불러본다 한다.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 듯이 생각하면서 저녁에도 진아 하고 부른다고 한다. 밥때가 되었는데 너는 바깥으로 싸돌아만 다니는구나 하면서 그러면 부름 속에 한 움큼 따스함이 그에게로 가는 게 느껴졌고 또 그 따스함이 엄마에게로 되돌아온다고 한다. 그래서 요즘은 나 두껍게도 진이 그냥 살아서 돌아다닌다고 생각한단다. 이상하게도 그래도 이젠 큰 차이가 없다고. 삶이 그렇게 허술하더라고. 정말 못 고칠 것은 죽음밖에는 없다고.